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와서 하루 D-1이 됐습니다. 하루 전. 네. 자, 여야 지도부는 총출동했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강서구청장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2.64%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회복 치료를 마치고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되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연휴 기간 내내 여야가 보궐선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보궐선거 유세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사진 나온 기사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지지자들이 좀 모여 있었고요. 물론 다 강서구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인원이 몰렸었습니다. 네, 원래 지난 사전 투표하던 때 가서 유세 좀 도와주기로 했었었는데 의료진이 만류해서 건강상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불발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엔 좀 괜찮았나 보죠? 네, 어제는 발산역에서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들렸었는데요.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한 후에 21일 만에 퇴원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진교훈 후보를 끌어안고 손을 맞잡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증명해 줄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업신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정권 심판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정말 좀 대단하다. 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던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체 선거 인원이 이제 50만 603명 정도인데요. 3명 정도인데 11만 13명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투표율이 재작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이뤄졌던 4.7 재보궐선거에서 20.54%, 또 작년에 6.1 지방선거에서는 20.62%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는 승리의 스코어를 40% 이상으로 넘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40%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투표율이 보입니다. 40% 네. 넘는다는 거죠? 네, 내일 투표까지. 야, 근데 진짜 작년에 6월 달에 김태우 지금 후보자가 선거 나갔을 때 김승현 민주당 후보를 이겼는데 2.6%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했었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컸었는데 사실 김태우 씨는 그 편차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작은 근소한 편차로 이제 이긴 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다시 터지면서 아무래도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투표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기자들은 어떻게 누가 이길 거라고 보나요? 일단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안 넘어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국감이 또 시작되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인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 4배수 정도의 후보군이 압축됐고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책임자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빚어진 사법부 공백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 등을 두고 이달 내내 걸을 타선이 없는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국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24일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하죠? 24일 동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이제 국감에서 아마 여하고 야하고 정말 계속해서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 실력이 누가 좋은지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국감을 통해 가지고 스타가 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실력이 없음을 그냥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안게 한 실망을 느끼게 한 그런 후보들도 그 국회의원들도 있는 건데 좀 제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날카롭게 탁 지적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거짓말하고 모순적인 얘기할 때 딱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아마 국감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지금 니 탓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이 이제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이 대법원을 시작으로 해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지난 6일에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직후에 부결된 직후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국감 전에 약간 난타전이 좀 있었는데요.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을 그저 핑계거리라면서 결국 민주당은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네요.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데 사실 이균용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랬고 법원 노조에서도 반대했었고 사실은 많은 여기저기서 다 반대 의견이 많았었고요. 특히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고 하는 평가는 있었지만 친일적인 색채를 너무 많이 드러냈고 사상이 조금 의심스러웠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눈높이하고 우리들의 눈높이가 좀 많이 다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인지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한 이쪽의 문제인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죠. 결국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탄핵,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 임명. 네. 이번에는 실력 행사를 제대로 민주당에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다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관들에 대해서는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네, 대법원장은 야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장관직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인 지난 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경과 보고서를 재송 보유를 요청했고요. 이틀 기한 내에 채택이 불발되자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후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지난 5월 취임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18명이 됐는데요.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화된 이후에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인사검증 기능이 그만큼 무력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철님께서 긴급 수배자 이름 김행, 수배 이유, 국회 청문회 중 36개 주랭랑,
국민의힘당 지성호 의원과 함께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현상금은 10원인데 용산에서 지급할 것이다. 술래는 김행을 보신 분은 국회의사당 권인숙 의원님께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현실인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끝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고요. 박현우님께서는 이상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백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되게 많았었고 헌재 재판관들 또 공백 사태도 되게 길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못 한다는 건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원래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법관, 대법원장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문제는 이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그래서 사실은 직무대행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대법원장이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좀 막았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 그다음에 뭐 강민구,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또 누구를 뽑을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김행 후보자 지금 혹시 인터뷰된 사람 있어요? 김행 후보자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언론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그 뉴스픽을 한 이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또 다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김행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청문회 채택 보고서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후보의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김행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김행 방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발의를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야당 간사인데 네. 일명 김행 방지법을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김행방 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면서 네. 신현영 이제 민주당 그 여성가족부 간사가 이제 밝혔고요. 이제 그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여당에서는 가짜 뉴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후보에게 사태를 종용하는 사상 초유의 편파 진행의 사태를 빚었다 이러면서 이제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네. 이제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청문회 진행 과정을 저는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 늦게까지 진행된 날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도 나가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손으로 막아서고 이제 그 임 후보자가 중간에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김행만 지금 욕을 하는데 김행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 그러면서 사실 데리고 나갔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쭈루루 다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내가 어떤 직원을 뽑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인사 그 중요한 뭐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불편한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면접 보던 그 사람을 끝까지 중간에 자기가 막 뛰쳐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권인숙 위원장이 뭐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인숙 위원장이 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중립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은 건 아니고 너무 이 태도가 좀 문제였었지 않습니까? 김행 후보자 당시에. 그 태도가 너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행동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은 또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여기를 보이콧하고 나가겠다? 난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다음날 사전투표 날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여당 쪽에 좀 불리하게 또 작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요. 또 남은 인사가 기무보좌가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제 분위기를 내고 있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진짜요? 네,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재차 물어봤더니 이제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좀 정치권에서 예측하는 거에서는 이번에 그 내일 강서구청장 그 선거가 지나면은 좀 눈치를 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라는 와. 이제 기류로 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그런 분위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와,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행을 장관들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기회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저는 여당이 제대로 된 여당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 진행을 하고 있는 후보자를 데리고 나간 그 국회의원도 지금 윤리위원회에 끌고 가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 대고 정면승부하겠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로 김행을 만약에 임명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다. 대통령 보고 김행 대신에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내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미쳤나 봐. 네. 그리고 그리고 소신껏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 좀 네, 그래요? 곤란해요?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계속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랑 유인초 장관이 이제 임명된 후에 현충원을 찾아서 방문했죠. 네. 취임식을 진행했는데요. 신 장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지금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전쟁? 네, 지금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좀 위험한 발언들 때문에 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생각해 들게 보세요. 되는 대통령도 지금 뭐 파워, 힘에 의한 안보, 그리고 무슨 뭐 북한이 뭐만 하면 즉각 대응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난 더 세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나는 거,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에?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시나?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연휴 기간 동안 편도선 부어서 좀 문제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좀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한번 죄송합니다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국감 첫날이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또 난리가 났었군요. 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이었는데요.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국방부는 여야가 신경전만 벌이다 결국 부산됐고, 국토위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거의 자정까지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 김영한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87일 만에 국회에서 사고 책임에 대해서 집중 추궁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국방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오전에 야당이 이제 피켓 시위를 열었는데요. 이제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라는 이제 피켓을 이제 자리에 붙였고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신경전이 오가다가 이제 국감장을 아예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8시간 만에 지연
개회했지만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진행이라면서 다시 반발했고 감사 개시 40여 분 만에 다시 정회됐습니다. 그러다 밤 9시쯤 다시 속개됐지만 역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제대로 된 질의응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산회됐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고조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전쟁 등의 현안으로 산적하지만 여야의 합의 불발로 결국 개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나가지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고 이 하마스 쪽에서 인질 잡아가지고 니네가 공격해오면 우리 하마스 죽이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원래 이스라엘하고 원래부터 이제 싸움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나는 솔직히 처음에 이스라엘 잘못했다고 봐요.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네가 남의 땅 뺏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을 지금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다 지원을 하면서 갈 곳도 잃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난민밖에 없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억울한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요번 근래 들어와서 스탠스가 좀 웃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웃긴다기보다는 스탠스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아마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겠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의 방법밖에 없다는 게 또 우리가 워낙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근데 언론이나 전 세계에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붙어가지고 땅 뺏어먹고 남의 나라 사람들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지지하고 우리를 뭐라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화가 나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양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죠. 근데 내가 걱정하고 싶었던 말은 어제 갑자기 속보로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봤어요? 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뭐 지원한다 그럴까봐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내가 진짜 이러고 가지고 두근거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이 얘기 내가 왜 한 거야 갑자기? 그만큼 신원식 장관은 이제 뭐 전쟁이란 네. 얘기를 불사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런 또 세계에서 지금 이라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쟁의 위험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도 사실 제가 커뮤니티 이런 걸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장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부적격하다 철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참석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또 간단하게 국토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의 요지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경 노선이 600억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BC값은 원안보다 0.1이 앞선다. 그래서 고로 종점 변경 노선이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거 맞죠? 네, 저는 그 결론을 보고를 받은 거고요. 네. 만약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작업을 진행했던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네, 일단 영상에서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본 거는 그건데 이제 이소영 의원이 발언처럼 지난 5일에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노선인 강상면 종점의 비용 편익, 그러니까 BC 값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존 노선인 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언의 요지는 7km 구간 정도 종점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량이 6,000대, 그러니까 22%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한
한 것인데 이소영 의원에 의하면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또 그동안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막 자신의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원희룡 장관의 좀 태도가 그전과 달랐는데요. 원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모든 답변을 전문가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이 의원이 국토부 셀프 분석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것이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영상에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럴 거면 뭐하러 일타 강사라고 자처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원 장관이 대답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이 밖에도 원 장관이 허리가 아프다면서 팔을 좀 뒷짐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이라면서 지적이 돼서 한준호 의원이나 이제 야당 의원들이 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것이 원안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14% 정도, 즉 13.7% 정도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가 이소영 의원의 말입니다. 그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노선이 지금 7km 정도 늘어났잖아요, 구간이. 네. 종점이 저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7km 늘어났다고 해서 차량 교통량이 6,000대 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13.7% 정도 경제 효과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7km 늘어난다고 6,000대가 갑자기 증가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회피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럼 나와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와서 말이라도 하든가 뭐 아니면 전문가를 부르든가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미루고 아니라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런 태도 보이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자, 또 하나. 오송 참사 87일 만에 김영환 지사가 결국에는 국회 출석했는데 혼났다면서요, 어저께?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집중 추궁받았고요. 국회에서는 참사 전후의 부실 행정과 그리고 대응, 거짓 해명을 등으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네, 계속해서 난타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짓 해명, 뭐 사과하던가요? 사과는 없었던 걸로. 네. 청와대는 지금 아주 너덜너덜 됐고 사용하는 방식도 다 이해가 안 되게 갑자기 막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청와대를 보전하는 것도 아니고 보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이제 청와대를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규정을 바꾸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절차나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인데요. 전면 개방 취지를 하겠다는 그 내용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10일 어제였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설명을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 5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 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추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절차 없이 쓰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컨대 예전에는 대통령실도 이걸 쓰려면은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뭐 이렇게 언제 쓰겠다고 말하고 접수시키고 오케이 받고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미리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원래 같이 개방해서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그걸 규정을 바꿔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사후 신고만 하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사후 신고만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의무를 자기네들 마음 냈기 때 와서 불쑥불쑥 방문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왜 그래요? 관광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거기 뭘 쓰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은 실제 관광하거나 뭐 국민들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가서 보겠다, 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국민에게 들려준다고 했던 그 취지도 전혀 맞지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그 공약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 현재도요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쓰죠. 영빈관, 네, 본관 등을 쓰면서 정기 휴관일 외에도 일부 시설을 관람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혹 제기는 올해 1월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달에 14번이나 찾을 거면 왜 청와대를 나온 것이냐 이렇게 맞아요. 비판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가 개방된 지난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제외한 236일 중에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사용 신청을 한 일수는 110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많이 쓰면서 왜 쓸데없이 용산으로 옮긴 거냐고 도대체가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약 1조 원이 들어간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었는데요. 이병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란하게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 영빈관 상춘제 등을 다시 뺏는 것은 청와대 개방의 공약을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두 개 다 자기가 쓰려고 욕심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쓰고 용산은 용산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근데 용산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하냐? 이제 이 명분을 찾기 어려우니까 청와대는 갑자기 난 안 쓸 테니까 이건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따위로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산을 만들어 놓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용산보다 청와대가 훨씬 좋거든? 그렇잖아요. 사람들 접대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거 할 때 영빈관이 훨씬 좋았겠죠. 그러니까 또 슬금슬금 써요. 영빈관도 쓰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도 쓰고 대통령실도 쓰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야. 다 자기 거야. 다 대통령 거야. 그래서 이날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료에는 청와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빈 외교 행사와 국가 안전 보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일정, 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전 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청와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 조항 개정하는 것이 무슨 보안사항입니까? 대통령이 가가지고 몇 날 며칠 날 어디 쓸 테니까 여기 좀 비워놓으세요. 남들하고 이렇게 접촉 안 되게 해주세요. 그냥 미리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딱 아무 때나 들어가서 쓴다 그러면 기존 것하고 충돌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보안이에요? 무조건 뭐 입만 열면 다 보안. 그런 거 아니라고 이번에 법원에서 전부 다 지금 다 정부가 지고 있잖아요. 에? 쓰잘데기는 언제적 보안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전 신청이 어려웠다? 왜 어려워요? 대통령 일정은 다 미리 짜여져 있는 건데 그 짜여져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 대통령이 맨날 즉흥적으로만 움직입니까?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이 왜 즉흥적으로 움직여요? 일정을 고려할 때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언제 쓸 수 있다, 무엇을 왜 필요하다, 얼마까지 써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뭐가 사전 신청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네는 다 그냥 아무거나 다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 왜 안 하냐 그러면 아까 불편하다, 못한다, 보안이다 이런 말로 넘어가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웃기지 않아요? 맨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바꾸고 달라지는 말하고 아 진짜 나는 인지 부조화, 내 전공이 인지심리학이라고 도대체 내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잠도 못 잤어요. 그때처럼 뒤집어지는 일 일어날까 봐. 이 뒤집어지는 건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승기를 잡아서 가다가 막판에 0.73%로 졌죠. 자, 될 사람은 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이것은 상식의 승리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 검찰이 스토킹하듯이 막 몰아드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또 의원들로부터는 같은 편 의원들로부터는 또 배신당했고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으면서 그 단식한 그 힘든 몸으로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결국 이렇게 대승을 거두어서 참 기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설명 좀 들어봅시다.
네, 어제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의 표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개표가 60% 정도 진행됐을 때 당선 확실히 떴는데요. 그때 진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진교훈 후보는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 게다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 제가 사실은 사전투표하고 난 다음에 언론사들이 기사 낸 걸 보니까 야당 찍었다는 거는 좀 비중이 적게 나오고 여당 찍었다는 말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길게 써놓고 또 중립적인 얘기로는 뭐 일 잘할 사람 뽑았다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서 그 동네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많은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 타이밍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는 민주당이 이길 거를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또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샴페인 일찍 터뜨려가지고 또 선거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분석을 한번 해보면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있고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선전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보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 사람들은 똑똑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기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이게 최종 투표율이 48.7%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보궐선거치고는 상당히 높은 건데요. 일단 지난 6일부터 7일 동안 이틀 동안 있었던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통틀어 가장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48.7%로 이제 그쳤는데요. 지난 2021년 서울과 부산에서 이뤄진 4.7 재보궐 투표율의 56.8%와 지난 4월 5일에 경남 창녕군수 보선 투표율이 57.5%였던 거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사전투표부터 많은 이들이 관심을 모은 선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 후보자의 앞서 입장도 들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당선이 이제 유력해졌을 때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냥 기뻐할까라고 했는데 또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뭐 매번 등장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자꾸 이 구청장 선거 하기 전부터 혹은 하는 도중에 국민의힘 쪽이나 선관위, 국정원 이런 데서 이거 조작할 수 있다더라, 해킹에 취약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뭐 여론 조작했다는 거 가지고 압색도 어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얘기한 게 선관위는 이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좀 위험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위험하냐?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해서 엉터리를 만들 수가 있고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뭡니까? 사전투표 없애라.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사전투표 없애라.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도 사전투표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건데 이번 투표도 부정에 개입됐을 수 있으니 확인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여러 그런 얘기 이제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논란이 되면서 어제는 제가 개표 방송을 좀 보고 있었는데 많은 그 시민들이 네. 함께 참여하고 또 거기 선관위에 이제 있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어떤 시민이 들어와서 막 고성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심판이냐, 뭐 전쟁은 나가봤냐, 뭐 이런 뭐 되게 특이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향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나가서 경찰에 의해서 이제 나가게 퇴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이제 선거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건데 그런 네. 민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보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네한테 불리하기만 하면 혹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뭐 선거 부정이 있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여당에서 하고 보수층에서 해서 나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봐요. 진보층에서 뭐 선거 부정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이상해요. 자, 그런데 김태우 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김태우 이제 후보자는 이날 개표가 약 70% 이상 진행된 오후 11시 40분쯤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김태우 후보자는 저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 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캠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네. 또 이제 진 후보자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신문에 나온 표제, 조선일보에서 표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정부는 소통 부재, 여당은 전략 부재, 혁신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네들이 전략도 없었고 소통도 부재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진 쪽에서는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작은 선거에서 좀 지면서 뭔가 좀 뭐 정권 심판론까지 들고 나온 이 상황이 된다면 이번에 진 것을 계기로 해서 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절치부심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긴 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겼지 우리 말이 맞지 이제 이러면서 좀 기뻐하는 마음이 오래 가다가 또 조금 겸손하지 않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갈 길이 머니 지금 작은 승리에 도취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래 원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란색과 함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대통령실 입장이 좀 새벽에 나왔는데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를 치른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러면서 책임론에는 네, 선을 그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 크게 의미를 두어선 안 된다. 전국 선거도 아니고 야권의 강세 지역인 한 곳에서 진행한 선거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참 그러네요. 중앙선관위가 12일 오전 0시 40분께 개표를 완료한 결과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 3,663표에 56.52%인 13만 7,065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고 김태우 후보는 39.37%인 9만 5,492표를 얻는데 그쳤다. 양자 간의 격차는 17.15%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한 14만 대 4만 정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3위는 정의당 후보가 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가 1.38, 녹색당 후보가 0.21, 자유통일당 후보가 0.66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김태우가 혼자 치르다가 진 거다. 이렇게 좀 딱 또 손절하는군요. 네, 선을 그었습니다. 원래 모든 선거는 다 자기가 하는 거라더니. 네, 그랬는데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는 네,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존학리님께서 쪼잔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인사검증 실패 지적부터 4대강 오염수 공방까지 국정감사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법사위와 교육위, 환노위 등 곳곳에서 현 정부를 향한 야당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는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고요.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증인이 줄줄이 불출석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 정권에서 다뤄졌던 4대강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환경 정책을 두고 대리전을 거의 펼쳤습니다. 일단 법사위 소식부터 조금 전해드리면요. 어제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눈길을 좀 끌었는데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인사 관련돼 가지고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죠. 유형적으로 그죠? 문제되는 사람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야,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다, 문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임명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그 전에 있었던 뭐 신원식 장관 그리고 유인촌 장관 그리고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또 이것이 이제 문제점을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공직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문제,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특혜 또는 이해충돌 문제, 자기 업무 관련된 주식 보유 여부나 관련 회사의 자녀 취업을 시킨 문제, 또 과거 문제성이 있는 발언 등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어제 어떤 그 정치 패널은 이거를 듣고 마치 무슨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뭐 행동이냐, 네, 습관이냐, 행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자 이제 한동훈 장관은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그렇다라는 식의 취지를 표현을 해서 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발언한 것은 과거에도 그래 왔다. 그러니까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도 진짜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정권은. 네, 어제 그 감사 현장을 보면요. 그 대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태도 지적이 또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이거 매우 고쳐야 될 겁니다. 이 사람 뭐 나중에 정치한다고 지금 그러면서 어떤 꿈을 크게 꾸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태도 사람들에게 매우 비호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되게 웃기는 문제죠.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종류의 비슷한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 이 뜻이잖아요, 결론은. 네,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인사검증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또 한 장관은 절차, 뭐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도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웃겼어요, 아주. 근데 지난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1차적으로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따른 가부간 위법력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네, 비토기능을 하게 제 말은 되면 저희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것 장관님 같다. 말씀에 그 시스템을 바꾼 따르면 겁니다. 기초 자료만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 위법 판단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그렇게 시스템 되겠네요.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단을 그러면 대통령실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하기를 당신이 일단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료에 대해 법률적 판단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냥 일단 한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료만 수집을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한 이 사람 것인데요. 자기가 법률적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했었다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보도 자료에 나온 것으로도 이제 네. 이현 정부에서 다 한다고 사실 이제 그랬어요. 네, 법무부에서 그것을 이제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법무부에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한 장관이 자료만 전달할 뿐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하면서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말장난이죠.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국민학생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세요.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나 박사과정 수료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네, 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한 장관님. 네, 나 변호사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세요.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한다? 그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가 우리 대통령과 똑같이 똑똑하신 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게다가 지금 이 의원이 전적으로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그럼 하는 것이고 너는 안 하는 것이냐? 넌 책임이 없는 뜻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 권한남용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놔뒀는데 무슨 그런 판단하는 게 권한남용이에요. 권한남용이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나 모르겠는데. 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라고. 나 박사 2번 한 사람이라고. 나 변호사라고. 사법시험 붙었다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좀 해달라고. 에이, 제가 한 장관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좀 게다가 더 웃고 이거죠.
기본적인 판단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또 이러죠. 제가 그걸 확인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인사검증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면서 아유, 정말. 그럼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판단한 것이냐라고 재차 물어봤었거든요. 송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도대체? 네, 이런 식으로 그거 확인하라 계속해서. 나왔는데 확인하라는데 무슨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한테 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장관님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대학원 나왔다고. 나 사법시험 붙었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에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옳지 않아요. 물론 그런 뜻으로 꼭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특히 법무부 장관님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각 같은 외모에 예술도 되게 사랑하시고 예술의 전쟁도 잘 가시고 착하게 사진도 다 잘 찍어주시는 분인데 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하면 그게 대답도 엉터리 같이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십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정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법사위 교육이 교육이 이런 데서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관련 증인 교수 불렀는데 안 왔죠?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뭐 해외 출장이나 대학 기간 평가 인증 등의 사유로 불출석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참한 것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네. 야당 측 교육의 간사 김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학 기간 평가 인증 현지 방문 평가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장 총장을 지목하면서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숙대 총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달라라고 하면서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김 의원은 북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 이사장인데요. 그 김 이사장은 이제 국민대 이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용 이사장이고요. 이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사유로 2년째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교육의 간사로서 파렴치한 사학법인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끔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숙명여대하고 국민대학교는요 이번 정권 지나고 나면 정말 평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숙명여대, 국민대학교 총장 그리고 이 논문 관련해가지고 면죄부를 주었던 교수님들 다 정신 차리시고 학자적 양심을 되찾으십시오. 저도 박사 논문 못 썼습니다. 왜? 그거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표절하기 싫어서 안 썼고 너무 힘들어서 안 썼는데 논문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A가 한 행동을 전부 다 봐주고 괜찮다라고 할 겁니까?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수로서? 창피하지 않아요? 국민대학교, 숙명여대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청문회 못 나오는 거겠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당신들이 똑바로 해야 당신들의 제자들이 똑바로 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말했던 그동안의 주장이나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권력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나요? 학자가? 아무리 총장이든 학장이든 정치적인 상황을 본인들이 뭐 고려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게 창피스럽게.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로? 나는 매우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고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2, 3년만 지나 보십시오. 정말 학자적 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나옵니다. 예? 제 말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제 말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가서 억지로 와가지고 또 거짓말 할 겁니까?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당신들은 교육자인데. 그러지 마요, 진짜로. 내가 너무 화를 내고 있는데. 네, 어제 그
불출석한 사람들은 이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인데요. 이분들이 다 줄줄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한 가지만 더 못하겠죠, 잠깐 창피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면 네. 어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야가 전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두고 대리전을 펼쳤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영주댐에서 떠온 녹조를 공개를 하면서 낙동강에 녹조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영주댐에서 바로 이틀 전에 직접 떠온 녹조다. 이렇게 이게 수돗물이 되고 인근의 주민들에게 공기 중에 부유하는 녹조, 에어로졸, 입자들이 날아가서 흡입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김영동 국민의의 의원은 고여 있다고 물이 곧장 더러워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죠. 이게 질문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왜 수돗물을 안 먹나? 그렇게 수돗물 아리스 먹으라고 그러면서 왜 안 먹나 그래요? 아리스 먹고 싶겠죠. 깨끗하면. 왜 안 먹겠습니까? 더러우니까 안 먹겠죠. 딱 나오잖아요. 녹조. 수돗물이 되고 인근의 주민들에게 공기 중에 부유하는 녹조 에어로졸. 입자들이 날아가서 흡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그 물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예? 사람들이 먹을 거 가지고 제발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꼭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해요. 그러지 마요. 예? 저 사법시험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장이 아주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그런 복장인데요. 자, 지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기류를 보이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엄청나게 패배한 이후에 좀 또 철회적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결국 스스로 물러났군요. 네.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 지명 29일 만인데요.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돼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문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는데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주량량 사건 이후에 네.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사퇴 압박이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지 뭐 하는 짓이냐, 막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네,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소셜뉴스 지분을 다른 창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의 이제 회사 돈을 지급해서 회사에 이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네, 그 고발을 했고요. 이 밖에도 뭐 청문회에서 답한 내용 중에 위증 관련한 고소 고발도 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김 후보자의 어제 사퇴와 함께 사퇴 입장문과 함께 이제 먼저 밝힌 것은 국민께 죄송하다가 아니라 대통령께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람들이 좀 왜 이 시점에서 했냐라는 좀 의아함을 좀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제 그 또 강서구청장 후보 또 선거를 또 지켜본 끝에 결정했다는 것에서도 책임을 마치 김행 후보자가 지는 게 아니냐. 선거의 책임이 이제 김기현 대표나 이런 당 사람들이 아니라 김행 후보가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제 평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구청장 후보도 그렇고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 대통령이 맨날 나를 보고 선거하는 거다. 맨날 그래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지고 나니까 이건 대통령 책임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제대로 뭐 좀 칭찬받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모를까 스스로 주랭랑 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와서는 개인적인 또 책임으로 몰고 나가고
세상이 이렇군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네. 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 네. 이후에 오후에 나온 또 입장에서는요. 선거 한두 번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반에 대통령실이 구청장 선거를 갖고 고민할 땐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네. 그전에는 왜 그렇게 본인들이 네. 책임질 것처럼 했었었죠? 이상하죠? 네, 입장이 한번 바뀐 느낌이고요. 또 국정기조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후에 이제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직 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 갱상도 친구라는 분이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주옥순 아주머니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농담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요. 선거 패배 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열고요. 이제 침울한 분위기 속에 좀 진행이 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번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오늘 13일인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취소하고요. 개별적으로 최고위원들과 만나서 개별적인 접촉 후에 그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그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위험 지적을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선거 좀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간다라는 분석이 나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이슈 내지는 뭐 해킹 어쩌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가 해킹 위험에 있다 그러면서 이거 사전투표도 사실은 없애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갑자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거에서 패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지금 되게 웃기는 게 이 사전선거라고 하는 것이 왜 도입됐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이 조금 취약하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취약한 부분을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쵸. 고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전선거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류가요, 또 오늘 오전에 또 제가 와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기재부에서 선거 예산을 좀 삭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665억 원을 국비로 요구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제 7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마련하라면서 선관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197억 원을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예산 편성에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나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냥 기본 모토인데 보세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뭐 해킹 어쩌고저쩌고 취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2배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작년에 비해서. 이거 비상식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또 지금 그 부하내동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해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 자료와 이번에 치러진 선거 관련된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투표에 비해서 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자 숫자가 일괄적으로 2배 늘었다. 이거 매우 비상식이다. 이런 주장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비상식의 근거를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또 했던 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도 괴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은 유권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의 성향의 차이인 것인데 선택의 차이인 것이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네네. 또 많은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 투표자들이 몰린 것인데 이걸 가지고 단순히 그냥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민주당 쪽의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크게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총선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마사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국가 시스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19는 위장평화다 이런 얘기를 또 했나 봐요. 네, 어제 김승겸 이제 합동참모의장이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감시 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의 감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에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국방부 장관도 이런 9.19 합의에 대해서 위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또 같은 기조로 가는 건가 보네요. 네, 같은 기조로 가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또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제 김 의장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의 예를 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고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 수행 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하고 인질로 삼고 이거 매우 나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네가 사실은 땅을 다 빼앗고 그러면서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지고 박해 당하다 이제 할 수 없이 딱 공격을 시작하면 물론 전 하마스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하마스가 진짜 못했다 이러면서 또 나오는 것도 저는 황당무계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지금 남의 나라 공격 상황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이것을 또다시 북한의 개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군이나 우리 국방부 관련자들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마치 옛날에 무슨 문제만 터지면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것하고 좀 연결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기조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 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일단은 여기서 언급된 9.19 군사합의는 2018년도 남북 정상이 도출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20가지 정도의 조항으로 구성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비무장지대, 남북이 10에서 40km 비행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네. 또 DMZ 감시 초소, 시범 철수, 북한 한계선 일대 완충 구역 설정 등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서로가 침략하지 않기, 우발적으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17차례나 위반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김병주 의원께서는 네. 이제 이런 거는 단지 그냥 시력 차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력이 1.4인데 북한에서는 0.7 정도가 될 수 있어서 조금씩은 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침범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충돌의 마지막 방어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에서는 이런 김 의장의 발언에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9 합의에서 얘기했었던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좀 차이,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밀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김병주 의원이 말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9.19 군사합의 관련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상실상 매우 안전하게 좀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과 관련해서? 네, 야당에서는 어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네. 피해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고요. 또 김병조 의원을 좀 더 언급하면요. 9.19 군사합의로 북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력으로 보자면 비행금지 구역으로 인해 우리가 시력이 1.5면은 뭐 북한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다. 이게 이제 박병석 의원이 지난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데, 효력이 만약에 정지된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 우리가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